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설재인 연구원이고요. 저희 2020년 하반기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돌봄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세미나는 12월까지 총 4명의 연사분을 모시고 진행이 되고요. 오늘 첫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세미나 주제는 장기 요양기관 현장 실태와 요양 노동자 처우 개선 및 공공성 강화 개선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현실적인 부분을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전지현 사무처장님을 발표자로 초청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오늘 학생분들이 계시는 줄 알고 편하게 왔는데 갑자기 긴장이 되기 시작해서 편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사무처장 일을 하고 있고, 저희 노동조합은 생긴 지 이제 아직 3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게 2017년 11월 15일에 만들어졌고요. 물론 그 이전에 요양보호사들이 노동조합으로 이렇게 결성이 되어 있는 조직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요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자체 어떤 노동자들의 요양보호사들이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만든 그 조직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활동을 하는 와중에 보건복지부랑 교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장기요양 제도는 복지부하고 합의를 보지 않으면,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하겠다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자적으로 전국 요양 서비스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2017년 11월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우 개선비가 너무 열악한 요양보호사들에게 처우 개선비라는 게 2013년인가요? 15년인가 생겼던 거가 2017년 12월자로 이제 삭제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처우 개선비가 없어지는 상황. 그래서 그나마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거 덕분에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요양보호사들이 모두 다 분노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보건복지부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원상 회복해라라는 걸 요구하면서 저희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을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2018년 1월 3일부터 정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시작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게 된 사례고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2012년에 성남에 제가 있는 경기 성남에서 살고 있는데, 성남에 있는 성남간병요양보호사협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노동조합을 하기에는 요양보호사들이 너무 이렇게 다가가기 너무 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협회라는 걸 만들었고, 그 협회를 통해서 근로계약서 쓰는 법,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는 받으시나요? 이런 걸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급여명세서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뭔지 모르시고, 내 급여가 세금을 떼는지, 공과금을 내고 있는지, 사대보험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 정말 거의 다 태반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안내하는 근로기준법을 교육하는, 최소한의 노동법을 교육하는 걸 활동을 시작을 해서 일을 하다가, 저도 이제 생활비도 마련해야 돼서 바로 주간보호센터에서 한 10개월 정도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약이 종료가 돼서 그만두고 나와서 방문요양에서 한 2개월 반 일하다가 도저히 방문요양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성남에 있는 시립 위탁기관이지만 시립요양원에서 근무를 시작을 해서 한 8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도저히 어깨, 손목 다 나가서 어르신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
또 이렇게 낙상을 시킬 뻔한 위험이 있었어요, 몇 번. 그래서 도저히 이게 내가 일은 아직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좀 더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만두고 잠깐 한 2년 정도 다른 일 하다가 다시 이제 찾게 된 건 이제 저희 요양보호사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든 제가 방문 요양센터가 있었고요. 그 센터에 사무장 겸 사회복지사 겸 그래서 계속 협회 활동도 다시 재개해서 요양보호사들의 그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도 같이 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사무 일을 보는 역할로 들어갔고 노동조합에 제가 2018년 8월에 상근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오기 전까지는 1년 정도 사회복지사로 사무장으로 회계 관리까지 다 하면서 실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리 업무 그리고 회계 처리하는 지침이라든가 실제로 이제 요양기관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법에 관련된 것도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관리 업무까지도 청구하는 것까지도 보건복지부의 시스템, 공단의 시스템 이런 것까지도 알고 나니 노동조합을 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처장으로 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보건복지부라든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하는 각종 이제 제도 관련된 이야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런 기초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좀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그동안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의 이야기가 실제로 기사화되고 나가는 게 이제 거의 저희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나갔지 그 이전에는 노인학대라든가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나간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 더 활발하게 특히 이제 한겨레 신문의 한 기자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실제로 이제 그 요양의 현장 이야기가 좀 더 객관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본격화됐는데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저희 노동조합에서 삭발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처음으로 삭발을 하면서 민간 요양기관의 비리를 고발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함께 했던 기자님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작년 활동하면서 우리 요양 노동자들이 어떤 현실인지 실제로 기사화되고 알려지는 이야기하고 너무 많이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길지 않게 일단은 드리고 질의응답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 따끈따끈한 자료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19년 통계 자료가 최근 9월 4일인가 6일자로 발표가 됐고요. 65세 노인 인구는 800만 명이고 그중에 장기요양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77만 명이고 노인 인구 대비 거의 10%가 실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고 매년 1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이 아니죠.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상반기에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이 와중에도 코로나 와중에도 수급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 실은 장기요양 이 공단에서 건보공단에서 실제로 등급 심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등급 심사를 못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게 어쨌든 어떤 상황이 생겨도 장기요양 이용자들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 기관 2019년도에 보고된 장기요양 기관 수는 24,952개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 말에 실태조사에 의하면 33,000개였거든요. 근데 2019년 통계 자료에 의해서 나온 걸 보니까 또 영업 정지를 먹거나 폐업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폐업률이 되게 높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그래서 좀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든 듯한 것 같고요. 어쨌든 시설은
시설이라고 하면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보통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누는데요. 5,500개가 넘고요. 재가는 어쨌든 19,000. 그래서 실제 이 재가는 주야간보호센터도 재가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노치원이라고 요즘은 표현해서 노치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나온 중간보호센터도 있다고 하는데 중간보호센터 방문 요양이 기본은 주를 이루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재가가 거의 한 2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이용자는 좀 줄고 오히려 그러니까 재가 이용자들이 조금 늘어난 상황. 그래서 시설은 실은 코로나에 집단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이렇게 좀 위험성 때문에 좀 재가로, 그리고 또 주간보호센터가 재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치매안심센터를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지금 되게 많이 집중적으로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매안심센터가 주로 주야간보호센터 형식이 많이 있습니다. 등하원 하시는 어르신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좀 더 기관이 더 늘어나는 듯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년도 대비 재가센터가 이건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018년도 대비 2019년에도 재가센터는 21.5%가 늘었다는 거. 실제로 기관이 정말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기관 분포도도 보면 수도권이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전국에 50%, 약 50% 가까이 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더라, 숫자를. 요양보호사 숫자도 서울, 경기, 인천에 거의 다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한 5, 6년 전만 해도 실은 어르신들을 좀 공기 좋은 곳으로 많이 모셨어요. 그래서 시골 좀 한적한 동네로 많이 갔는데 이후에는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는 오히려 자녀분들이 가까운 곳으로 많이 모시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자주 찾아뵙는 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수도권 쪽에 좀 더 많이 요양시설들이 몰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요원, 법정 용어로는 장기요양 요원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기요양 요원 중에 요양보호사가 44만 4천 명인데 이게 정말 한 반기별로 반년 단위로 조사를 하면 반년 단위로 한 4, 5만 명씩 늘어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겨레 기자님이 처음 기사 쓰실 때 2019년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34만 명이었거든요. 41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12월에 44만 명이 넘고 지금 최근 2020년 7월로 일단 한번 이제 다시 제출된 거에 보니까 47만 명인가? 그 코로나 와중에 다시 또 늘어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간호사도 기본이 있는데 어쨌든 전년도 대비 요양보호사가 17%가 늘었고 사회복지사도 18.3% 늘었다. 아까 얘기한 사회복지사는 실제 주야간보호센터, 아까 치매안심센터나 이런 기관들의 사회복지사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 그 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사들 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코로나 상황에서 실제로 많이들 물어보세요. 기자님들도 특히 이제 그 때문에도 많이들 찾아오시기도 하셨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 사례를 갖고 온 건 지금 우리 요양 현장은 얼마나 열악한가. 그러니까 언론에도 다뤄지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 그 완전히 대구라는 동네가 집중 포화당하면서 실제 의료진들이 대구로 많이 파견 내려갔는데 파견 내려간 간호사들은 실제 위험수당까지 해서 수당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구에 있는 간호사들은 아직도 수당을 못 받았다고 해요. 며칠 전에 기자님 통해서 들은 것도 아직도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수당을 못 받았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이제 몸으로 이렇게 그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우나 처우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런 게 너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점들이 되게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저희는 코로나 사태가 실제로 이런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이 그대로 문제가 다 드러나는, 그러니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몇 가지 내용을 좀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기사에 난
행복한 요양원, 광주 행복한 요양원 최근에 이제 코트 격리 들어갔고 어르신이 확진자가 나고 요양보사 그 직원들이 확진자가 나서 확진자가 4명이 나서 코트 격리 들어가고 어르신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요양시설에서 코트 격리가 들어가면 그때 종사자가 감염이 됐겠 종사자를 또 병원으로 보냈겠죠. 빼고 실제로 그러면 그 종사자가 빠진 수만큼 또 채워 넣어야 되니까 이 요양원에 코로나가 감염됐다라는 게 이미 기사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일할 요양보사를 구하는데 실은 선뜻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위험한 상황에 그때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경기 사회서비스원이 이 상황에 대처해서 긴급하게 요양보사 고용 공고를 경기 사회서비스원이 냈어요. 월급 500만 원. 2주간 이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2주간 격리하는 걸로 2주간은 이제 감염 시설에서 근무했으니까 2주간은 자가격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500만 원으로 수당을 걸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게 지원자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시설의 현장에 계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코트 격리가 끝나고 나와서 이분이 저희 노동조합을 찾아오셨는데 내용을 보시면 결국은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고 전부 다 내보내고 이 선생님이 들어가신 지 1년이 안 되신 분이세요. 6개월 정도밖에 근무하신 지 안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되게 만만하게 보신 것도 있어요. 1년 된 사람은 해고가 어렵지만 1년 미만자들은 해고도 쉽고 버리기도 좋아서 1년 미만자를 이렇게 4일 동안 12명의 어르신을 돌보게 혼자서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층간 이동 그 직원들도 관리자들도 오지를 않는데요. 그러면은 딱 가둬진 상태에서 어르신 12명을 24시간을 4일간을 계속 돌본 거죠. 근데 이 분은 정말 공포를 느꼈다고 해요, 현장에서. 실은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병원 그 요양원에서 이제 이 격리가 끝나고 나오자마자 정말 구토하고 탈진, 물도 화장실도 가기가 어려웠고 실은 또 밤에는 너무 무서웠다고 해요. 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2주간 격리하고 나서 격리를 했어요. 1주는 무급휴직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격리가 들어가면 감염된 시설에서 근무했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실은 24시간 근무했으면 24시간 근무, 8시간 근무하면 나머지 시간 연장수당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저희는 야간 휴게 시간을 다 휴게 시간으로 잡아버려서 실제 무급이에요. 야간에 근무하는 게. 근데 그거랑 똑같이 무급으로 처리하고 자가격리 들어갔는데 1주는 무급휴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기본 요양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양 시스템대로 주는 거고 특별하게 아까 파견되신 분들한테는 위험수당 지급되는 형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를 뒤져보다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코로나 감염된 기관에 긴급 돌봄으로 들어가야 되는 간병인이나 이런 경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모집 공고를 냈는데 위험수당도 주고 다 주는 걸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저희는요, 마스크도 안 받아요. 마스크도 개인 사비로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마스크도 한 장 안 주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업무용 마스크는 줘야 되지 않냐. 왜냐면 알아봤더니 병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이나 간호조무사들이 마스크는 지급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왜 요양시설도 고위험군의 어르신을 모시는데 마스크도 안 주냐라는 거 보건복지부에도 항의하고 했더니 공적 마스크를 기관에다 배포를 한 거예요. 공적 마스크가 한 장당 900원이었고 배송비가 40원이었거든요. 근데 요걸 고스란히 요양보사들에게 팔았어요. 940원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940원씩 주고 마스크를 사서 썼어요. 근데 문제는 어르신 케어를 하다 보면 기저귀 케어를 보통은 제가 일하던 시립요양원이고 되게 좋은 데예요. 근데 18명을 2명이서 돌보거든요. 기저귀 케어 한번 쫙 하고 나면 땀이 쫙 빠져요. 그리고 목욕 한번 시키고 나면 이제 온통 사우나한 듯한 느낌인데 마스크는 기본 몇 번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땀 흘리면 당연히 또 어르신들 돌본 건데 몸으로 부대낀 건데 그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걸 써서 말렸다가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또 오히려 되게 감염의 위험성에 더 철저해야 되는 곳이 그런 걸 개인에게 알아서 하게끔.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 집으로 들어가거든 거잖아요. 마스크는 안 주는 건 기본이고 손소독제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손소독제를 본인이 사서 들고 가요. 마스크도 어르신 집에 갈 때. 그리고 어르신 집을 하루에 2집이나 3집 방문할 경우는 실은 원래는 원칙으로 따지면 이동할 때 쓰는 마스크 따로 있어야 되고 서비스 할 때 마스크 따로 있어야 하고 오전에 갔던 집 말고 오후에 또 다른 어르신 집에 가면 그 집에 갈 때도 또 다른 마스크를 써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마스크가 장당 비용이 엄청 높았어요. 초반에. 근데 그렇게 마스크 구매조차도 어려웠던 거죠. 약국에 줄 서서 마스크도 사기 힘든 상황. 근데 결국은 돌려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침에 쓴 거 저녁까지 써야 하는 거죠. 그 고가의 마스크도 못 구해서 실제로 요양보호사들이 막 타 지역까지 옮겨 다니면서까지 마스크를 구하려고 정말 애를 썼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제 되게 고위험군이고 요양시설이고 한데도 그런 것조차 보장이 되지 않는 거. 근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스크 비용은 다 지급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관에다가. 근데 기관장들은 주질 않는 거죠. 못 받았다. 마스크 비용이라고 찍어서 내려보내주지 않으면 시설장들이 주질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현실이 그대로 좀 다 드러나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실제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설거지, 빨래, 성희롱까지 뭐 이거는 이제 많이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방문요양 선생님들은 어르신들 집에 가면 저도 이제 그러긴 했는데 매일매일 대청소 시키시는 집도 있고 도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물론 텃밭 갖고 계시면 텃밭을 가꿔야 되고 손녀딸 등하원을 책임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식들과 위아래 사시는 집도 좀 있어요 가끔. 그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어르신이 되게 머리를 쓰셔서 3층에 어르신 집이면 4층 자식 집에 가 계세요. 우리 요양보호사가 들어가시는 시간대에 그러면 거기 가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해주시고 청소까지 다 해주고 다시 또 어르신 집을 또 하러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못합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면 바로 그날 너 오지 마. 너 안 와도 돼. 이 한마디로 끝나요. 그리고 뭐 강아지 케어도 저희가 많이 요즘 도심은 강아지 케어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까지 돌봐야 되는데 개 알레르기 있거나 개털 알레르기 있거나 이런 분들은 되게 곤욕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 일하시고 알러지 약을 먹으면서 일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어르신 집에 대한 정보를 저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르신 집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정보를 잘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최근에도 이제 그런 민원들이 몇 가지 들어온 건 어르신 집에 돌보던 어르신 집이어서 갔더니 어느 날 손녀딸이 와 있었는데 자가격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곳에 손녀딸이 놀러 왔다가 그 동네에 왔다가 자가격리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로 접촉한 대상이 돼서 다시 집으로 못 내려가는 건데 결국은 격리를 할머니 집에 와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집에 늘 가던 집이라 갔는데 어느 날 보니 손녀딸이 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신 거예요. 우연히 얘기하다가 나온 거죠. 이미 며칠 케어를 했는데. 그만큼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저희들하고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방문요양보호사들 실태조사하면서 진행했던 건데 이게 근데 문제는 이번 코로나 사태 터지고 실은 저희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정부는 각종 대책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것도 내놓고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것도 내놓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시설장들에게 주는 거였고 기관장들이 고용 유지를 위해서 그 급여를 줄 테니 90%를 줄 테니 나머지는 이제 너희가 하고 고용을 유지해라라는 거였고 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제 그래도 일자리가 잘린 분들에게 주는 건데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약점은 뭐냐면 60시간 미만이면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퇴직금도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양보호사들이 60시간 미만이 45%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60시간 미만으로 줘요.
59.5시간만 주는 거예요.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센터장들끼리 담합을 해서 59.5시간에 합의를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입장에선 실은 30분 2.5시간이 하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2.5시간이라면 2시간 반을 일을 하는데 실은 저희는 조금 일찍 가게 되잖아요. 보통 출근하게 되면. 그리고 어르신이 막 퇴근하려고 하는데 설거지를 시켜요.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설거지하고 가면 그게 수당으로 나오진 않아요. 딱 2시간 반밖에 돈은 안 나와요. 그럼 초과되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하고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비용이 쌓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초과수당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고 방문요양은 59.5시간의 서비스가 미리 들어가 있으면 그 시간밖에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한 게 실제로 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월급으로 다 줘요. 수당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60시간 이상이라고 다 전제해 두고 사대보험과 퇴직금까지 수가에 다 책정이 돼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임금으로 수가상 인건비를 결정해 놓고 수가를 결정해요. 근데 기관장들이 그것조차 남기기 위해서 59.5를 주고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한 방법인데 저희가 이제 이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어르신이 코로나 위험해 내일 오지 마. 내일부터 오지 마. 좀 쉬어. 너 돌아다니면서 네가 옮겨 다닐 수도 있잖아. 불안해. 아니면 다른 집 그만두고 우리 집만 케어해. 내가 너무 위험한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집 하지 마라는 주문들을 많이 하셨대요. 상반기에 이제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날부로 이 일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일 오지 마라고 하면 내일부터 못 들어가요. 그리고 당일날 아침에 갔는데 이제 문이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거나 열쇠를 바꿔버리시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그날부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날부로 저희는 수당이 없습니다. 급여를 못 받아요. 그러면 바로 사대보험을 종료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직 통보도 아니에요. 사직서도 안 냈고 아무것도 안 냈는데 저희는 그냥 그날부로 사대보험이 수당을 안 받으면 급여를 안 받으면 사대보험을 종료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래서 만약 오늘자로 그냥 종료가 급여를 받고 나면 오늘자로 그냥 종료가 되고 내일 날짜부터 사대보험이 해지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방문요양에 겪는 아까 보시다시피 34만 명이 넘거든요. 방문요양보호사들이 겪는 이 취약한 이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오지만 전날 연락받은 경우가 실제 저희가 이게 실태 조사를 했는데 되게 많은 3분의 2 이상이 이런 경험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에게 일주일 이내,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연락받은 적은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거의 반반이죠.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건 또 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한 달 전에 미리 연락받은 적이 있느냐는 거의 없는 거. 이게 실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는 뭐냐면 뭐 어르신이 아예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다라든가 그리고 아니면 가족들과 뭐 자녀들 집으로 옮겨가게 됐다라든가 뭐 이런 경우인 거지 실제로 단신 변심이라든가 이런 적들이 미리 연락을 해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의 이 첫 번째 사례가 너무 많은데 문제는 이걸 센터장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대보험 해지돼 버리니까 고용보험도 중단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용안정지원금도 받지 못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줄 의무도 없는 거예요. 센터장들은. 그냥 이렇게 중단시키고 월급을 안 주는 게 그러니까 장기요양제도의 기본이다 보니 이걸 안 해도 되니까 늘 안 좋았던 거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해서 어르신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굳이 챙겨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고용유지지원금을 90%는 노동부가 주고 10%는 자비를 내는 건데 문제는 그 10%조차도 아까운 거죠.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저희는 이 자체가 방문요양보호사들 자체가 갖고 있는 고용 불안,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또 요즘은 법도 만들어지고 지원이 있잖아요. 코로나의 요번에도 재난지원금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별도 지원금이 나가고 하는데 저희는 특수고용이 아니에요. 근로계약서를 써요. 매년 근로계약서는 써요.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시에다가 저희가 계약서가 시랑 공단으로 다 전송이 되게 되어 있고 시스템상 전송이 되고 승인이 떨어져야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고가 너무 쉬운 게 방문 요양의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시설 관련해서 최근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까 얘기한 코호트 격리 시간에도 24시간 근무를 하고 실제 휴게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급여를 못 받는다라는 건데, 이거는 최근에 정부가 2019년도에 실태 조사를 한 걸 2020년 4월인가 5월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실태조사 보도자료에 있는데, 저희가 처우 개선비가 없어지던 2017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얘기한 건 8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 기본 정상적인 근무 체계로 일하시는 분들이 8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19년 실태조사 결과 2020년 4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8시간 3교대가 2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저희 현장에 계신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는 11시간 휴게 시간인 데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근무하면 11시간이 휴게 시간인 거죠. 그럼 11시간을 무급으로 일한 거예요. 요양원에 있는 동안. 그리고 또 그것도 쉬는 게 아니에요. 11시간을 또 일을 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진짜 현실이 어떤지 한번 조사를 해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대통령 직속의 공공부문 일자리위원회로 이 실태가 또 현황 파악이 돼서 보고가 됐더라고요. 상반기에. 저희도 같이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겁니다. 이건 저희 조합원들 대상으로 한 600여 명이 답을 주신 건데, 8시간 3교대를 근무하는 건 실은 얼마 안 돼요. 8시간 3교대는 8시간이 야간 일주일에 한 하루 정도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서 총 한 달에 뭐 4번, 5번, 많으면 6번 정도가 야간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8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휴게 시간 1시간이 주어지고 8시간 근무하시는 건데, 뭐 일반적인 근무 체계죠. 근데 요양에서는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요양은 주주야야 비비라는 게 있고요. 이게 저희 용어라 주주 야야 비비는 말 그대로 주간 근무하시고 야간 근무하시고 이제 비번이 이틀이 끼는 건데, 주간은 8시간 근무예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이고요. 그리고 야야는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주간은 딱 9시간으로 갖고 있는데 휴게 시간 1시간에서 8시간 근무인데, 야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실제 15시간 정도를 요양원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퐁당당이라고, 이제 여기는 하도 이제 체불 저희가 많이 걸어가지고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인데, 왜냐면 24시간을 요양원에 붙잡아두는 것 자체가 이제는 되게 노동자들의 야간 근무에 대한 피로도 이런 문제로 고용노동부나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더라고요. 근데도 아직 퐁당당이라고 해서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을 휴게하는, 이틀을 하루 일하고 이틀을 일하지 않는 건데, 퐁당당의 비율도 아직은 존재합니다. 그 외에는 정말 독특한 근무 체계가 되게, 이걸 또 섞어서 잘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8시간 3교대가 없다라는 건 야간 휴게 시간이 어쨌거나 길게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휴게 시간에 휴게 시간이 얼마인지 야간 근무 시 하실 때 물어봤더니, 1시간인 데는 아까 주주야야 비비 8시간 3교대이신 곳들이고요. 대부분 이제 3시간부터가 주주야야 비비로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3시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까지는 주주야야 비비로 보통 근무하시는 분들이고요. 주주야야 비비인데 6시간 휴게 시간 쓰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있고, 6시간에서 최근에도 11시간을 휴게 시간을 갖고 있는 데들이 꽤 있더라고요. 24시간 근무하시는데 퐁당당으로 근무하시는 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은 어르신이 9명입니다. 9인 내외이기 때문에 법적 요양보호사 숫자는 3명이에요. 근데 9명의 어르신을 3명이 돌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9명이 한 방에 있진 않아요. 방은 3개 정도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은. 그러면 9명의 어르신을 한 요양보호사가 본다면 방이 3개고 24시간씩 한 명이서 돌아가면서 보는 거죠. 퐁당당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근무하고, 한 사람이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날 3명이 교대로
돌아가시는 건데, 쉬시는 건데 결국은 한 명이서 9명을 혼자 24시간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 24시간에 9명을 본다는 건 밤에 잠을 잘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휴게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9명 어르신들이 어쨌든 방방마다 나눠져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고 밤에도 어르신들은 잠을 잘 안 주무시거든요. 누르는 상황도 생기고 열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어르신들의 소리가 들리는 공간에. 그럼 그 휴게 시간 아니잖아요. 휴게 공간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급여가 제일 낮아요. 딱 179만 원인가요? 올해 최저임금 179만 5천 원? 딱 그것만 받으시더라고요. 야간 수당이라고 따로 또 없어요. 정말 교묘하게 근로계약서를 잘 만드셔서 따로 수당이 더 없는 상황이시더라고요. 이런 게 지금 요양 현장의 현실인데 이게 그대로 코로나에도 코트 격리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코트 격리 들어가도 되게 큰 소리를 쳐요. 요양원들이 코트 만약 우리 요양원이 들어가게 될 경우 참가하지 않으면 너희는 퇴사라고 생각하겠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코트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요. 휴게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인데 휴게실이 독립적으로 있느냐가 없다가 기본입니다. 없고 휴게 시간에 충분히 쉬느냐도 없고요.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있느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 시간이 되게 길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는 얼마를 받느냐. 지금 180만 원 이하가 10%나 돼요. 이 말은 결국은 아까 지금 저희가 이 조사는 요양원만 한 거거든요. 요양시설만. 180만 원 이하라고 하면 딱 179만 원 5천 원을 받으시는 데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게 공동생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200만 원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2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200만 원 넘긴 것도 저희 노동조합이 요양원들과 이제 교섭을 했었습니다. 개별 요양원들과 교섭을 통해서 기본 최저임금이라든가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거 별도의 수당을 좀 받아낸 기관들이 시설들이 좀 있어요. 그 시설에 계신 조합원님들이 체크를 하신 건데 그렇게 교섭을 통해서 따내지 않으면 대부분 다 200만 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휴게 시간이 야간 근무도 다 한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통당당이라고 근무하시는 책에는 한 달에 240시간을 요양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흘을 240시간을 근무하는 건데 240시간 근무하는 200만 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우리는 2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들이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가 이게 3월에 이제 나온 건데 기사화가 되기도 했었어요. 짧게. 근데 기본적인 다 내용이 다 나온 게 아니고 보고서를 저희가 이제 받게 돼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이 요양기관들을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민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료기 때문에.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세금으로 운영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이 낸 보험료다. 근데 국민이 낸 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이 낸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이 관리를 대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의 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신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 그 보험료를 관리 운용을 해주는 사람들이지 그걸 관리할 권한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되게 막 너무 분노스러워서 화를 냈는데 국민이 낸 보험료는 막 써도 되나? 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본 적이 없고 요양기관으로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다고 해서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관리 감독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3년간 결산서를 한 번이라도 제출한 곳. 그동안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었어요. 보건복지부나 이 장교양 기관들에 대한 회계관리 감독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걸 안 해오다가 이거를 이제 법이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게 재작년에 시행이 됐죠.
재작년 7월부터 이제 시험적으로 시행하다가 2019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 거고 2019년 본격적 진행은 요때 이제 시범으로 제출한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전국에 3만 개 가까이 시설이 있는데 3,516개밖에 제출을 안 한 거죠. 기관들 중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9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기본 지금 장교양의 현장인데 이거 예.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감사원 감사 자료에서 나온 건데 제가 이제 뭐 다른 걸 다 빼고 그냥 이것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장기 요양 기관들의 수익 구조. 세입이 요양급여 건강보험공단에서 80%, 85%를 다 주고요. 그다음에 입소 비용은 이제 보호자들이 내는 비용이에요. 그다음에 뭐 식비라든가 실은 상급 침실 이용료라고 요양원들이 기본 비용이 장교양 등급에 따라 비용이 정해져 있는데 별도의 비용을 따로 받는 게 2인실, 1인실 이런 거 침실료를 따로 받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 수단이죠. 그리고 이임용비라든가 이런 개인 부담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기가 막혀 하는 건 여기입니다. 보조금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인데 이 보조금들은 뭐냐면 차상이나 수급자들에게 나가는 비용은 또 따로 또 정부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차상이나 수급자들은 그 수급자 그 경제적인 그 뭐죠? 갑자기 생활 지원 대상자들은 100% 다 정부가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85%를 내고 80%를 내고 20%는 이제 이런 차상위 계층 지원금으로 나오는 그 비용입니다. 보조금이. 그리고 2008년 이전에 생겨난 기관들에게 대해서는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시설 수당이 따로 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내는 비용이 없어요. 그 다음은 차입금입니다. 실제로 세입엔 기관이 운영하는 운영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요양 기관들이 제출하는 세입 항목이고 항목사항에 자신들이 제출하는 항목은 없는 거죠. 운영비는. 근데 차입금은 존재해요. 근데 저는 차입금에 보시면 되게 웃긴 게요.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은 이해하겠는데 개인과 단체에 대한 차입금이 있어요. 차용증만 쓰면 돼요. 기관장들, 시설장이 언니나 오빠한테 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법인이라고 해서 단체로 불린 걸로 할 수 있는 거죠. 차용증만 쓰면 돼요. 그에 대한 이자 상환이랑 원리금 상환액이 있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조사포에 보면 제가 가지고 오지 않은 자료인데 이 보고서에 보면 차입금 상환액이 원금 상환액보다, 그러니까 이자 빼고요. 차입금 상환액이 원금 상환액보다 한 1,000억이 더 많더라고요. 요 3,500개 기관에 대한, 여기 지금 3,500개 기관에 대한 겁니다. 1,000억 정도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만큼 차이가 날지 저희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차입금에 대한 게 있고, 그럼 결국은 요양기관들은 건물만 된 거예요. 건물을 대고 나머지 운영은 자신들이 다 비용을 가지고 와서 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 우리가 내는, 이용자들이 내는 비용으로 결국은 건강보험공단도 수입도 결국 저희가 내는 보험료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내시는 건강보험료가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걸로 쓰고 차입을 잡는데,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최근 올해 이제 들은 이야기는 몰랐어요. 저도 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알았는데, 건물은, 요양원들이나 시설들은 기본 100% 자기 건물이어야 된다고 저희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건물의 80%를 대출을 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만 잡이에요. 근데 이것도 20%도 또 이렇게 돌려서 또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저희 성남에 이제 유명한 세비양이라는 건물 요양기관이 이제 2018년도에 폐업한 사례가 있는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제 폐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100억대 건물이거든요. 자가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 건물을 봤더니 담보가 되게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 건물이 자가 건물에도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차입을 하는 거죠. 80%까지는 차입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차입금을 돌리고 그걸로 원금 상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건물은 내 건물인데 은행에다가 원금과 이자를 다 갚는 걸로 하고 차입금만큼은 내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출에서 보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가 기본 인건비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돈이라고 치고 운영비도 보면 식비, 공공요금, 수용비, 차량비, 피복비 기본에 운영되는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시설비는 말고 시설 신증축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산 취득비도 되고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이게 또 다 돼요. 그러면 실제 요양기관을 운영하면 요 세 개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져요. 근데 재무회계 규칙상 시설 유지를 위한 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통장을 따로 해서 공단에서 공단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통장을 별도로 해서 시설 유지비를 위한 적립금을 따로 모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요, 여기에. 다 들어가는데도 또 여기 보면 밑에 원리금 상환액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아까 적립금과 준비금이 있다고 했죠. 또 있고요. 전출금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는 전출금은 법인 전출금을 생각하잖아요. 법인에서 처음 이제 개소했을 때 전입을 해오면 전출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보시면 개인에게도 전출이 가능해요. 이 말은 개인에게 차입이 아니고 차입도 아니고 전출이에요, 그냥. 수익금을 기타 전출금으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용에서. 이게 저희는 이런 구조가 지금 장교환기관의 구조가 이렇다. 재무회계 규칙이 최근에 만들어진 규칙으로 적용되는 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장들은 이거에 반대해서 엄청나게 시위들을 하시고 시설장들이 노동조합도 만들었어요. 네. 저희 노동조합 만들고 저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시설장들이 또 노동조합을 가입하게 해가지고 하신 데도 있고요. 항공노총 말고요. 항공노총도 또 시작을 하지만 또 그런 데들이 있고 이렇게 운영되는 게 장교양 구조다라는 거고 이게 전출금 내역인데 기가 막힌 건 전출금이 2018년에는 전출금액이 전년도 대비 2017년도 대비 4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보고서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캡처한 건데요. 2017년도에는 158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3,500개에 대한 전출금을 뽑은 거예요. 158억인데 2018년도에 428억인가 돼요. 4배가 뛰는데 이 근거가 뭐였느냐. 저희 처우 개선비가 없어진 거예요. 2017년, 2018년 넘어가 처우 개선비가 없어지고 또 하나는 뭐가 달라졌냐면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급증을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 최저임금이 확 오르면서 실제로 원래 2017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임금을 받았으면 2018년도에는 한 20만 원 정도가 임금이 인상이 됐어야 되는 건데 실제 저희가 2018년도에 아까 노조가 본격적으로 투쟁을 하면서 노조 가입이 그 해만은 한 2,000명 가까이가 가입을 하셨거든요. 이유가 뭐였냐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20만 원이 인상이 돼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계산했는데 내 월급이 5만 원밖에 인상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거의 전국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우 개선비가 없어지는 것 빼고라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상이 안 되고 5만 원밖에 인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다 찾아오신 거예요. 왜 내 월급이 5만 원밖에 인상이 안 되는 거죠? 라고 찾아오셨는데 저희가 기가 막힌 게 봤던 건 아까 휴게 시간이었어요. 근로계약서가 근무 형태가 다 갑자기 바뀌기 시작해요. 주주야에서 퐁당당으로, 퐁당당에서 주주야로 바뀌는데 휴게 시간이 갑자기 고무줄로 변화가 되고 뭐 엉뚱한 이상한 계약서들이 돌아다니는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겨먹은 수익들이 이렇게 전출금으로 다 뺀 거죠. 아까 얘기한 법인 전출금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전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모든 수익을 빼서 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조합원들이 있는 요양원 중에 매월 전출금을 법인 전출금으로 2,500만 원씩 빼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요양원들이 이제 실수로 저한테 장부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제가 또 아까 장부를 볼 줄 알거든요. 그 요양원에 실수하셨죠. 그래서 그 장부를 봤더니 한 달에 퇴직 적립금으로
종사자들 퇴직적립금이 294만 원밖에 안 되는데 퇴직적립금으로 600만 원을 추가로 따로 또 적립을 또 하는 거예요.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그러니까 294만 원 더하기 600만 원을 또 적립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사보고서에도 있는데 보험금이라고 따로 또, 그러니까 어린이집들이 한동안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못하게 했는데 생명보험이나 보험회사들이 퇴직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보험 상품을 팔았었어요. 근데 이걸 상환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도 해지를 못하게 해요. 10년, 최소 10년 이상은 해지를 못하게 해요. 퇴직자가 나와도 퇴직적립금은 퇴직자가 나오면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달라라고 했더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못 찾게 해요. 네. 그 돈으로 또 퇴직적립금으로 따로 또 적립을 해요. 그래서 그 요양원이 어르신이 62명인데 말 그대로 퇴직적립금이라는 이름으로 적립하는 돈이 1,300만 원이었던 거죠. 매달. 그러면 우리 요양보살 그 요양원이 교섭을 할 때 열받아서 우리가 교섭을 하게 된 이유가 주간의 휴게 시간, 그러니까 8시간 3교대 하는 데거든요. 근데 주간의 휴게 시간을 30분씩 늘려놓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니 주간의 휴게 시간 30분을 늘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되게 웃긴 건 근로기준법상 최저 휴게 시간의 기준은 있어요. 4시간당 30분.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휴게 시간 상한제가 없다는 거예요. 2시간을 쉬든 10시간을 쉬든 쉬지 않게 하는 게 그동안은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경비 아저씨들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는 휴게 시간 상한제가 없다 보니 공무주처럼 휴게 시간을 매년 늘리는 거예요.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휴게 시간을 30분씩 늘려서 휴게 시간으로 급여 인상분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요양원은 저희랑 교섭을 하면서 실제 그런 게 밝혀졌는데 저는 거기에서 또 깜짝 놀란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수가, 복지부가 정한 수가에는 이게 수가표가 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 보면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저희 인건비는 이건 2018년도 실태조사에 나온 겁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이 처우개선비 때문에 투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 5월에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현지 조사인데 인건비를 조사한 게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10년간 한 번도 정부가 장교양 보험금을 지급하고 한 번도 노동자들에게 얼마의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관리 운영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조사를 한 적이 없었어요. 인건비 조사를 처음으로 했는데 이건 복지부가 요양시설의 인건비가 225만 5천 원으로 책정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는 마이너스 30만 원. 아까 공동생활가정 얘기했죠. 9명을 돌보는 시설엔 마이너스 48만 7천 원씩 적게 저희가 임금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사가 됐게 이게 아까 감사원 감사 결과랑 비교해 보면 그 해거든요. 2018년. 실제로 2018년도에 전출금을 많이 뺄 수밖에 없었던 건 이런 구조였다는 거죠. 이거 보건복지부는 저희도 이거를 이렇게 투쟁하면서 알았는데 수가상 인건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수가를 결정할 때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대략 책정을 해놓고 수가를 결정했다고 했는데 저희는 몰라요. 이거를 공고하지 않아요. 공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설장들도 말 그대로 그냥 근로기준법 최소한만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수익 창출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요. 2019년도에는 야간 가산이 더 늘었는데 여기엔 야간 수당 제외예요. 실은 이 돈은 야간 수당 포함한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금액이 야간 수당 포함한 금액인 줄 알았는데 이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더 충격이었어요. 야간 수당은 따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야간 수당만큼을 더 적게 받는 거죠. 아까 얘기한 제가 인천에 그 교섭했던데 저한테 장부 들킨 그곳은 물어봤어요. 야간 가산 얼마 받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한 달에 작년에 한 달에 540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그 달에 야간 수당으로 나간 전체 직원 수당은 27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540 받고 270은 주고 나머지 270은 남는 비용이잖아요. 휴게 시간만큼 급여를 안 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올해 이제 보건복지부가 친절하게 그래서 야간 수당까지 넣어서 요양보호사 연장 수당도 줘라 라는까지 표시해서 이건 장교양위원회 회의 자료예요. 근데 이 장교양위원회 회의 자료가 실은 이렇게 책정된 건 공지라도 띄우면 그러니까 이
기관들에게라도 공지라도 띄워버리면 저희라도 아니까 챙기기라도 하고 투쟁이라도 통해서 따내기라도 하고 교섭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하는데 이걸 공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장들은 우리 처우 개선비 없어졌어요. 주지 말라는 거 아시죠? 주지 말라고 한 적은 없는데 주지 말라는 거 아시죠? 이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일한 만큼 대가도 못 받는다. 그랬더니 보건복지부는 자꾸는 올려는 놔요. 올려놓는데 이게 지급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은 저희가 마스크 비용을 얘기했을 때 마스크 비용을 달라라고 마스크를 지급하라라고 요구했더니 마스크 비용 다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 인건비와 수가를 결정할 때 인건비 더하기 관리비가 따로 있어요. 인건비를 결정하고 여기에 관리 운영비를 수가의 프로테이지로 나눠서 보험료로 해서 관리 운영비까지 해서 다 지급을 해요. 근데 그 관리 운영비 안에는 그런 아까 의료 장비부터 시작해서 다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이야기인데 이걸 그 관리 운영비로 마스크를 구매하세요라는 지침을 내리지 않는 한 시설장들은 절대 하지 않는 거죠. 되게 시설장 천국이에요. 장기요양기관이 법도 그러니까 근로기준법도 다 피해 다니고 있고 이 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이 장기요양 운영 규칙이나 이런 거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아까 장기요양 요원만 남아있지 요양보호사라든가 직종별로 뭐가 표시되어 있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어떻게 줄여라든가 노동인권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각지대로 저희는 존재하고 있고 기관에서 공단에서 내려온 돈으로 뭘 하든 회계 처리를 저렇게 전출급을 많이 빼도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2019년도 1월인가 2월에 추정 60분에서 저희도 이제 좀 깊게 알게 된 건데 저희랑 연계가 알게 돼서 2년이 돼서 이제 직접 KBS가 이제 취재를 하셨는데 그 양주 경기도 북부에는 그런 요양기관들이 많아요. 요양촌이 많아요. 한 블록으로 딱 들어가면 요양원이 12개가 있는 지금 저희 해고되신 요양보호사가 계셔서 투쟁을 했던 동네인데 앞에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어요. 한 업자가 건물을 12개 요양원을 짓고 분양을 해요. 대부분 그 동네 고양이라든가 노양원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 유치원 원장들이 그 요양기관의 원장들이고 여기는 3년에 한 번씩 팔고 나가요. 3년 정도 운영하고 팔고 나가는데 3년 정도 운영하면 본전을 뽑는다는 거고 베드당 1,500만 원. 베드당 1,500만 원은 권리금을 넘기고 팔아요. 요양원 되게 크거든요. 단지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베드당 1,500만 원을 권리금을 넘기고 팔면 그만큼의 수익을 뽑고 자기 수익을 남기고도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년 덩어리라는 거죠. 그만큼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거 돈 못 남기면 바보라고 하는 그 추정 60분의 내용을 보면 저희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런 사업 설명에 그러니까 지금 요즘 어린이집들이 망하시고 문을 닫고 대부분 요양원으로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나 열 수 있어요. 정말 조건이 없어요. 사회복지사라든가 물론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그 자격증은 사이버로 다 따잖아요.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이버로 땄습니다만 사이버로 땄습니다만 돈만 주면 다 따잖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양원장은 사회복지사 2급이면 되더라고요. 요양보호사는 자격증 가지신 분은 경력 5년이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자격증만 있으면 해요. 그래서 누구나 열 수가 있고요. 방문요양은 사무실 요만한 것만 있으면 돼요. 책상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보증금도 뭐 따로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실제 열기가 너무 좋은 그래서 요즘은 교회만큼 제가 요양원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희는 하죠. 이게 이제 장교양위원회 그 일자리위원회로 올라간 자료입니다. 그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이제 제출한 자료인데 저희도 이제 이걸 보고 이런 통계는 뭐 어떻게 됐는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빨간 건 제가 돈 계산을 했고요. 열받아서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어쨌든 보면 저희 노동시간은 똑같다는 거 168시간. 근데 이게 뭐냐면 매월로 공단에 청구하는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매월 공무원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책정을 해요. 그래서 평균 이제 168시간에 160시간일 때도 있고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그 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퐁당당인 240시간을 월로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근데 청구하는 시간은 168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실제 휴게 시간으로 다 들어가고 일하지 않고 일해도 돈을 못 받는 현실인 건데 되게 웃긴 건 같은 근무 시간인데 휴게 시간이 다 다르죠. 지자체 법인, 지자체는 그나마 시구립들이 운영하는 데들이어서 거의 법을 좀 비슷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하나의 의문점은 근무 일수는 25일이면 휴게 시간은 1시간씩 계산하면 25시간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25일 근무인데 휴게 시간은 왜 32시간일까? 그것도 참 의아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 있는데 저희는 이런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도 있지만 정부기구나 보건복지부나 자체적으로 조사한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코멘트를 좀 달아놓고 저희 조합원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게 이만큼이다. 휴게 시간만큼 저희는 돈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실은 이런 필수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고요. 이건 이제 사회서비스 원 이야기인데 코로나 시기에 서울 사회서비스원은 재택을 했어요. 월급제로. 여긴 다 방문요양 보호사시거든요. 월급제로 보장받고 재택근무를 한 거예요. 어르신이 이제 갑자기 오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시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한 1, 2주 정도는 참으시는데 그다음부터 못 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유행할 때는 오지 말라는 어르신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1차 때는 다들 이제 그 비상 상황이었고 저희도 처음 겪는 일이어서 많이 오지 말라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는 방문 요양을 월급제로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아까 60시간 미만 고무줄 근무 실은 저희는 정말 근로시간 급여라는 개념이 없어요. 방문 요양 보호사들은. 근데 여기는 아예 월급제로 해서 고용이 보장되는 게 이분의 급여 명세서는 실제로 이제 이 하루를 계약하시는 종일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여기 서울 같은 경우는 4시간 근무 반타임만 하시겠다고 반나절만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단시간제로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방문 요양의 특성을 살려서 계약하시는데 어쨌든 급여가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으로 계약했다. 실은 이 정도 근무하자면 일반 방문 요양센터는 급여가 얼마냐면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서울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분은 지금 이게 겨울이라 12월이어서 작년 12월 거여서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비용이 별도로 나온 건데 한 215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어르신을 같이 두 어르신을 케어하는데 여기는 200만 원이 넘는데 일반적인 방문요양센터에서는 두 어르신을 케어하고 6시간을 근무하는데 실제로 120시간밖에 못 받는 거죠. 두 어르신을 케어할 경우는 이동하는 시간도 계산되면 A 어르신 집에서 B 어르신 집으로 갈 때는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또 점심시간이 보통 많이 걸려요. 아니면 어르신 집에서 저희가 식사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어르신 밥을 저희가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르신 집이 식사를 안 해요. 그럼 밖에서 식사를 때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 시간도 실은 휴게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없어요. 일반 방문요양센터는. 사회서비스원은 그걸 계산을 넣었어요. 그게 0.6이 들어갑니다. 7.6시간 중에 0.6은 그 이동 시간을 계산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용도 보장이 되고 그 월급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또 대부분 중년의 여성들이 다수이지만 남성들도 많이 있지만 생계가 보장되게끔은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또 여성 가장들도 많이 있고 뭐 요즘은 자녀들을 다 키워도 자녀를 돌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생계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도 실은 저희 서울사회서비스원에서 저희 가장 반가운 건 뭐였냐면 월급제로 했다는 것 자체 4시간짜리여도 월급제로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큽니다.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 어르신이 오지 말라고 할 경우 이분들은 센터로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가셔서 교육도 받고 뭐 서류 처리할 것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솔직히 뭐 많이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요양보호사의 질을 많이 따지시잖아요. 요양보호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언제 교육할 거냐? 근데 저희 교육할 때 교육한다고 교육수당을 따로 주지는 않거든요, 또. 근데
이런 시간들 짜투리 시간 자꾸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시간에 보장을 해서 교육을 자꾸 시키셔 주시고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천차만별의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걸 지원해 주시거나 이러면 정말 좋지 않을까. 저희는 이런 방안들을 이제 이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저희 자체의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에서 실제로 이제 연구도 하고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받고 실은 이제 좀 그동안 투쟁했던 성과들로 남겨서 이런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또 어쨌든 근로기준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태일 50주년이라고 하는데 저희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는 세상을 바라는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요양 현장이 아직도 전태일 열사가 난 5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는 병가, 휴가, 연차 보장하라, 산재 보장하라 이런 거 아직도 지금 우리는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현실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크게 발제를 마치겠습니다.